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설명회를 하는 날인데, 제가 좀, 오늘 올해 여러분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위주로 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올해 기출과 그 다음에 그 전에 했던 공부 방법에 대한 오류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스터디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올해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를 우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이라는 것이죠. 합격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공부해서 나올 만한 걸 공부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길게 하면은 또 별로 이게 좋은 반응이 없으니까 짧게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출에서 제가 따로 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건데, 임의적으로 좀 크게 좀 거시적 관점에서 좀 몇 가지만 체크하고 우선 기출 관점에서 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교육과정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우선 교육과정이 있고 교육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미술사가 있고 한국미술사, 그 다음에 중국미술사, 그 다음에 디자인사도 따로 나오고 공예 파트, 건축, 영상, 표현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구분을 해서 우리가 교육과정부터 본다면, 교육과정은 총 몇 문제 나왔을까?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가 나왔어요. 네 문제가 나왔는데, 원래가 이게 좀 일정치는 않아요. 일정치는 않은데 보통 교육과정에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그 다음에 교육론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역에서 문항이 많이 나오는 것들, 그걸 위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첫 번째로는 무엇이 나왔는가가 중요해요. 교수학습 방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평가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변천.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와 그 다음에 평가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변천, 요것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야. 물론 제가 평가에 대해서 이게 나올 것이다, 이것까지도 중요하지만 평가 관점이 중요하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더 심화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천. 교육과정 편천은 제가 했을 때 이거 예전에 객관식에서 나오고 뭐 과거에 나왔었던 건데 지금 나오겠냐라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맞췄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대로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씩 본다면 첫 번째로 문항은 뭐 A형, B형 해가지고 1번, 9번, 6번, 3번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나온 영역은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직접교수법하고 상황학습이 나왔어요. 우리가 교육학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상황학습 금방 구분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에서는 이제 발문법,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평가에서는 프로세스 폴리오는 우리가 기출에서 계속 중시했었던 거고, 평가 유형,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변천이 나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출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출풀이 할 때 이제 좀 더 이제는 어느 부분에 나왔는지 제가 좀 구분해 드릴 건데, 우선은 뭐 제 교재를 비롯해서 2015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교육과정 필독서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구조도 교재 필독서, 그 다음에 수업자료와 역대 교육과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히 우리가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것은 교수학습하고 직접교수법 같은 경우는 딴 데서는 뭐 교육과정에서 나와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막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그걸 왜 하냐 했는데, 이것은 교육과정에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걸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교수학습 방법의 직접교수법은 우리 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습법이죠. 물론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평가는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 평가는 교육과정상에 있는 것은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평가의
여러 가지 요소들. 그래서 프로세스 폴리오는 역시나 우리가 어떤 관점이냐면 기출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기출에서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잠깐 얘기를 한다면, 평가는 크게 첫 번째로는 가드너의 평가를 주로 프로세스 폴리오를 얘기하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이스너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우리나라의 2015 이런 식으로 해서 가드너, 아이즈너, 그 다음에 2015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좀 함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5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얘는 주로 암기입니다. 이 현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어떤 내용들을 암기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바탕으로 해요. 우리가 보통 이해를 먼저 하냐 암기를 하냐, 그것은 순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자기에 맞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두 개가 다 필요해요. 그리고 아즈너 그 다음에 가드너 같은 경우는 교육론적 입장에서 평가에 대한 개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사용했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기출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어렵지는 않았다. 그리고 변천은 나올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올해 계속 강조를 했던 거고, 필독서에서도 나오고, 교육의 기초라는 책에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뭐 제 책에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자료나 이런 데서 필독서의 내용이 같이 겸해서 나왔다. 자, 그 다음에 교육론입니다. 우선 교육론은 실제적으로는 교육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나와요. 교육론은 아무래도 역사적 측면이니까. 근데 교육론 역사에서 주로 어떤 것이 나왔느냐, 주로 공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나. 우리나라 이제 교육이, 그 다음에 해외의 전 세계적인 교육이 미술로서의 그 공교육이라는 것은 실제 이제 필수 과목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미술 교육관 모방에서 나왔고, 호레이스만이나 파울 미니페 같은 드로잉 공교육, 이게 이제 이 학자들이 중요했다기보다는 드로잉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드로잉 교육이 사실은 표현 기능 중심의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드로잉 교육 자체가 우리 미술 교육이 우리가 공교육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헌점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즈너는 무조건 해야 되죠. 그래서 고유한 특성,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표현 기능 중심과 그 다음에 본질주의 입장이 같이 공존하면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럼 공통점은 미술 교육을 우리가 필수 과목, 그 다음에 공교육에 이끌었던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던 시기를 물어봤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교육 사조가 나왔어요. 시각문화. 현재 우리 2015 교육과정은 시각문화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드디어 시각문화가 약간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교재나 필독서도 나왔고, 평가원 연수자료에서도 다뤘었고요, 수업자료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시각문화 취지에 맞도록 보완할 수 있는 수업, 그래서 시각문화를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학자를 기준으로 물어봤는데, 이제는 좀 시각문화 입장에서의 내용들을 조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프리드만은 제가 수업 때도 항상 얘기했죠. 프리드만 같은 사람은 정말 시각문화의 이론에 체계를 세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시각문화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암기를 했던 내용이 대부분 프리드먼 내용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각문화 관점 두 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두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서양미술사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서양미술사는 회화, 조각 이렇게 구분을 하죠. 원래 이제 조각사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서양미술사 안에 조각과 같이 회화를 구분을 합니다. 회화에서는 총 4문제가 나왔고 조각 1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각 같은 경우는 조소랑은 또 달라요. 조소 표현 파트랑 조소의 어떤 제작 과정을 물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회화 파트에서는 라파엘로와 티치아노 해가지고 아카데미 특징 고전이 나왔다. 고전. 실제적으로는 고전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서양 미사에서의 고전, 고전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뭐랑 이게 비교가 되냐면 모더니즘. 자, 고전은 모더니즘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전은 뭐냐? 아카데미를 얘기합니다. 아카데미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더니즘은 아카데미를 거부를 했다라는 거야. 그 부분을 거부를 하고 얘네들은 뭐야?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형식주의를 추구하는 거죠. 형식주의를 추구하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실제적으로는 공통점은 전부 미술을 우위에 두려고 했다는 거죠. 미술을 우위에 두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형식주의가 좀 더 강하게 그것을 어필하고, 아카데미는 미술을 우위에 두긴 했지만 그걸로 부족했던 거죠. 왜냐하면 미술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도구적 성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야. 거기에 비판점으로 형식주의 모더니즘이 등장한 거죠. 그러면 아카데미와 형식주의를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형식주의 다음 뭡니까?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거는 이제 별개야. 우리가 이제 서양 미술 공부할 때는 실제적으로는 고전과 그 다음에 모더니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미술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적으로는 고전과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골고루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포스트 모던인데 현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미술들, 이것도 나왔었고요. 실제적으로는 이것도 나왔었고 모더니즘도 나오는데, 가장 어려운 게 고전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영역이 굉장히 넓어. 모더니즘은 우리가 체계만 잡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포스트 모던은 지금도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교과서나 그 다음에 다른 필독서를 통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고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더니즘은 실제로 체계가 형식주의 말 그대로 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그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체계를 잡는다면 그렇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어렵게 접근하진 않아요. 그래서 고전이 나왔다. 그래서 아카데미 디세뇨 측면에서 서술하는데, 디세뇨 같은 경우는 뭐 기출 때 얘기하겠지만 말 그대로 어떤 계획적인 요소로 접근하면 틀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전주의는 가장 법칙, 그래서 르네상스 이래의 그런 법칙들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죠. 그래서 디세뇨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베네치아 화풍, 되게 일반적인 문제죠. 예, 그래서 화풍, 유파를 물어본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상황주의, 독해를 통해서 용어 쓰기. 그래서 요즘 올해 문제가 유독 좀 그게 많은데, 독해 문장을 내놓고 중간에 이제는 내용을 쓰는 건데 그 용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 쓰기고, 그 다음에 국제상황주의도 역시나 제 필독서 문제풀이에서 다뤘던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접근을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포스트 모던을 얘기했었는데, 포스트 모던에서는 이제 여기서 인터랙티브와 로보틱 아트가 나왔었어요.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던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고전과 모더니즘에서, 고전과 모더니즘 무조건 작가가 작품을 만들었단 말이죠. 작가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포스트 모던에서는 관람객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람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람객을 위주로 해서 체험적 요소라든가 가상,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인터랙티브라든가 로보틱 아트,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교과서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필독서, 특히 필독서에서는 상세하게 잘 나왔고, 나중에 제가 기출풀이 할 때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교과서에서도 자세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 나왔고, 인터랙티브는 뭐 제 교재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형 11문 문제에서는 미니멀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모더니즘에서 거론되고 있는 거죠. 근데 미니멀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모더니즘 형식주의예요.
시기적으로는 1960년대에서 팝아트 이후로 전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얘까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추구하는 성향에 따라 구분을 한 거죠. 이게 미술사는 시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는 모더니즘 형식이 나왔다. 그 다음에 조각에서 곤잘레스 무난하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조각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예, 조각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화처럼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조각은 첫 번째로는 고전, 얘네들도 이제는 고전을 봐야 되는데, 예, 고전에서는 실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 그래서 이집트와 그리스의 영향관계가 있죠,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이 로마 조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조각으로 해서 걔네들이 이어지는 것들이 뭐가 있나. 로마는 결국 정치적 생명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가문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리스의 조각들을 모각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걔네들이 굉장히 조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리스 조각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로마 조각, 그러니까 로마에서 모각을 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서 특히 이제는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 이어서 바로크, 얘네들까지 고전주의로 해서 우리가 조각을 좀 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는 얘 같은 경우 이집트는 내세인데 그리스는 현세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에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조각이 대부분이에요. 회화보다는. 그리고 로마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로크 조각, 얘네들이 약간 이슈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이제 신고전주의로 갑니다. 그 다음에 낭만주의.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각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순차적으로 뼈대를 가지고 조각을 하나둘씩 모아가지고 분석한다면 어려울 것이 없죠. 지금 이 시험 문제랑 별개인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흐름이 있어서 곤잘레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고전에서는 가장 특이점이 뭐냐면 재료예요. 재료. 조각은 재료에 의해서 분류되고 그 다음에 유형이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고전적인 내용들의 조각들은 전부 대부분 돌이죠.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더 가게 되면 이제 모더니즘 형식의 20세기 조각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만요. 잘 안 지워지네. 19세기에서 20세기로 잡아요. 근데 이제 19세기는 로댕이 있고, 그 다음에 20세기로 넘어가서 로댕과 그의 제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20세기 와서는 우리가 모더니즘 형식을 추구하는데, 그게 누구냐? 브루델이라네. 로댕의 제자 브루델이 있고, 그 다음에 20세기에는 브랑크시가 있죠. 단순화, 그 다음에 원초적인 내용들을 원시성을 가져다가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환원주의적 개념으로 조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더니즘 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각은 실제적으로는 조각의 어떤 건축적 요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로댕의 어떤 특성도 있지만, 20세기의 어떤 조각에서의 모더니즘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브랑크시로 이해서 그 이후에 철조라든가 그런 많은 어떤 다양한 재료들, 이런 것들이, 얘는 브랑크시는 미니멀한테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각은 곤잘레스도 역시나 그런 영향 아래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재료적 측면입니다. 얘는 재료적 측면. 자, 그리고 한국미술사가 있어요. 요번에는 한국미술사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원래 어렵게 안 나와요. 어렵게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중국 밀사가 요번에 안 나왔어요. 독립적인 중국 밀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밀사가 나왔는데, 자, 회화 파트와 불상으로 구분합니다. 뭐 조형사로도 구분하긴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국 밀사로 같이 묶어서 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불상을 따로 모아서 봐요. 어떻게 보냐면 불교 미술로 봐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익히기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건데, 회화 같은 경우는 용어 문제가 단순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왔던 것이고, 근현대 민영이과 정사초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노근난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명칭 쓰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나왔고, 그 다음에 표현기법 도상적 의미. 그래서 우리가 한국미술에서는 아까 서양미술사도 했지만은, 서양미술하고 한국미술에서 공통적으로 한 번씩 나오는 게 뭐냐면 도상학적 의미예요. 그래서 현재 교육과정에서 도상학적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민화라든가 이런 데서 상징성을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표현기법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도서학적 의미 해가지고 이 축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표현기법의 그룹전체법의 물골 특징. 이것은 조금 너무 충격적이긴 했지만 너무 쉽게 이게 변별력을 가지고 있나 할 정도로, 어쨌든 도상적 상징 의미까지 나왔는데, 뭐 제 교재와 수업자료, 교과서, 필독서 다 나왔었던 것이죠. 근데 불상 같은 경우는 불상의 조형적 특징에서 쉽게 우리가 불상의 조형적 특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대부분 이제 이 옷이라든가 옷주름이라든가 수인이라든가 좌대라든가 뭐 그런 어떤 그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중국과 비교를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불상에서 필독서에서 대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상은 다 쓰는 거는 상관없는데, 중국 불상이 이제는 좀 비교 대상에서 나왔다는 건데, 중국 불상에 한국 불상 비교했고요. 물어보는 것은 뭐가 있었냐? 옷주름, 수인, 자세, 대자, 명칭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중국 불상과 다른 특징을 서술하는 건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면은 좀 한없이 어려운데, 쉽게 우리나라의 불교 조각을 중심으로 썼다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물론 이제 필독서에서 거론이 된 거예요. 이제 중국 불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동양미술사 미진사 책에 보면은 그게 이제 그대로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것이 그 책에 나오면 그 책을 사다 그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위험한 짓이라는 거죠. 왜? 제가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찾았는데 그 책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책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기출풀이 할 때 대표적으로 그것을 이제 캡처해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저도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내고 하긴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그 중국미술사 책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책을 굳이 선택을 해서 그것만 달달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책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게 좀 힘들잖아요. 어쨌든 필독서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 중국미술사는 올해 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색채학이 요번에 2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삼원색, 그래서 RGB 삼원색 값을 쓰라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기출 때 말씀드리겠지만, RGB에 각각 색상의 그 수치를 쓰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 나왔었냐면, 색채학 책이나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색채학 책이 되게 두꺼운데 그걸 다 보시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기출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식 기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기출이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이제 기출풀이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이제 다 가지 않았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객관식을 굉장히 심도 깊게 했었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기출 문제 같이 풀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유추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그대로 나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방색은 뭐 누구나 아는, 오방 간색 쓰는 거는 그것도 기출이라는 거야. 예전에 간색 물어봤거든. 기출이었다. 그 다음에 정보 전달 디자인에서 이것도 기출에 인포그래피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거기에 종류까지 더 확산해서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기출풀이 할 때 이게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온 거에 주변 영역까지 같이 해드리거든요. 그 부분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다. 자, 그리고 디자인사는 올해 이상하게 안 나왔고요. 공예가 대신에 2문제나 나왔어요. 그거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공예가 생각보다
요번에는 쉽게 나왔는데 작년까지 공예로 변별력을 나누려고 했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공예 파트 이런 부분도 역시나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올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여태까지 어렵게 나왔어요. 공예 파트. 근데 요번에는 이따 판화하겠지만 판화에서 변별력을 좀 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도자기는 역대 공예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온 영역입니다. 공예 파트 안에서도 도자기 영역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는 꼼꼼하게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도자기가 또 나왔는데 요번에 도자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분청사기 뭐 이런 거 쓰는 거는 뭐 괜찮은데 청아백자도 우리나라 거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은 중국의 다채백자랑 비교해서 쓰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다채백자의 어떤 특성을 쓰는 데 있어서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다채백자 같은 경우는 중국의 백자를 그렇게 자세히 보거나 막 그렇지 않았으면은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쓰냐면 분청사기 기법 명칭은 다 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나라 백자의 특징은 쓰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부분 점수로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 명청시대에 유행했던 다채백자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청사기 내용까지 다 흐트러지면 굉장히 곤란하죠.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부분 점수를 많이 채워 넣어야 되고, 올해 시험 같은 경우 부분 점수가 굉장히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부분 다 잘라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부분 점수에 어떤 이것도 부분 점수 주냐 안 주냐 이런 오해 소지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도자기가 나왔고 염색이 나왔습니다. 제도 요번에 이제 염색이 많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염색 같은 경우가 이제 납방염 가장 보편적인 게 나왔죠. 그래서 뭐 구조도 책이라든가 필독서도 나오고, 납방염에 쓰이는 방염제 특성과 방염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건축도 이제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서양에서는 요번에 안 나왔고 단청의 안료 위주로, 이거는 기법에 표현 기법에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건 엄밀히 따지면 건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청 저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래서 뭐 단청 완료 명칭이나 이런 것은 쉽게 수업 들었으면 썼을 것이고, 이제 정제하는 방식, 선별하는 방식이 조금 좀 모호했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영상 요번에 그렇게 어렵게 나오더니 영상이 요번에 안 나왔고, 그 다음에 표현 파트에서는 재료 및 기법이 요번에 2문제나 나왔고요. 서예 파트, 판화, 조소의 기법적인 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표현 파트에서 우리가 보통 재료 기법 및 재료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요번에 2문제 나왔고요. 서예는 한 문제 맞아요. 판화도 한 문제 맞는데 요번에 판화가 좀 어려웠죠. 판화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조소. 그래서 기법 및 재료에서는 보통 우리가 꾸준하게 나왔던 문제인데 재료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있는데 상긴, 연필 쓰는 거였는데 필독서 그대로 나와 있고요. 제 수업 자료도, 왜냐하면 제가 필독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재료 연구에서 수업 자료 필독서 나온 템페라의 재료 기능 이런 거 그대로. 템페라는 재료 중에 유화, 아크릴 뭐 이런 거 다 다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템페라가 나왔죠. 그래서 유화랑 비교해서 특징, 색조 중심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본 거였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았고 문제가. 서예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져가라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서예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계속 이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계속 나오고 있고, 판화는 석판화의 알루미늄판 연마 과정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거의 사용할 수도 없고 전문가들도 거의 된 걸 사용하거나 이러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요번에 변별력으로 하려고 이건 필독서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도 참고를 하는 책인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필독서에서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1차 학습 전략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 자, 기출에 관련된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그 기출 내용 봤죠. 기출 내용 봤을 때 기출에서 또 나오고, 나온 영역에서 확장돼서 나오고, 이런 것들. 그래서 스터디 하실 때 다른 거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제 기출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은 기출 문제를
관점을 이제 서로 약간씩 관점이 다르니까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스터디 하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한 못해도 한 3-4문제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효과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그 시간 낭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출은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저도 기출을 굉장히 자주 봐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수업하는 데 있어서 방향이 혹시나 내 관점으로 잘못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출을 봅니다. 그리고 기출은 또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기출 문제의 유형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건 객관식을 보는 거랑은 좀 다르고, 객관식은 이제 전에 나왔던 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주관식을 봐야 되죠. 이제 주관식은 계속 이제 유형이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물어보는 관점이, 우리가 이제 무엇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거기서 뭐까지 외워야 되는지, 무엇까지 외워야 되는지 그걸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은 자주 봐야지 눈에 익습니다. 그리고 기출은 작가와 도판 그리고 영역을 확장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베네치아가 나왔으면은 그 베네치아에 관련된 내용을 더 해야 되고 그 주변의 유파까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과 그다음 물어보는 기준 이렇게 나눠서 좀 봐야 되고요. 기출은 답보다 문제를 봐야 돼요. 답은 뭐 어디 가나 얻을 수 있는데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기출은 시기별로 보는 것보다는 영역별로 봐야 돼요. 그리고 기출의 관점은 그 영역 주관식 기출로 잡고 범위를 생각해서 객관식도 같이 정리해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제가 객관식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요번에도 역시나 객관식과 주관식을 토탈해 가지고 내용을 좀 확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상 문제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추할 수 있고, 이게 10개명 그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기본 이론 정복하기, 운동하기 하나 껴있죠. 운동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제 걷기나 이런 걸 꾸준히 하셔야지 체력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은 누구나 하는데, 하지만 이해와 암기를 하는 것으로 구별이 되는데, 보통 무조건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해를 하셔야 돼. 문제를 딱 보고 내가 외운 것을 꺼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운 거는 머리에 저장을 했는데 꺼내질 못해. 그것은 결국은 암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기본 이론, 기본 지식 꼭 알아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내용이 가능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기본 베이스를 잘 쨍쨍하게 갖추고 있어야 다른 내용을 섭렵이 가능합니다. 제가 필독스 수업을 한 지가 거의 한 7년, 6년에서 7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많은 필독서를 봤어요. 그제서야 다른 책에서 이 내용이 나오고 이 내용이 또 다른 책에서 나온 것을 보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해석을 해주는 거지. 근데 단순히 처음 책을 한 번 읽는데 한 번 읽고 될 것 같아?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필독서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금 쉽게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키워드만 외우는 게 아닌 이해를 하고 문장을 쓰고 거기에 키워드가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키워드 단어만,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방향까지 써줘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문장이 만들어지려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글의 방향성이 나와야 돼요. 기본 이론은 말이 기본이 아니래요. 그래서 방대하고 맥락적인 흐름을 잡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뼈대를 갖추고 가야 되는 거야. 뼈대. 그래서 제가 1, 2월에는 뼈대만 우선 잡으려고 마인드맵을 하는데, 그 마인드맵이 결국 그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는 작업을 3, 4월에 하겠죠. 그리고 3, 4월에 거기다가 이제 뭐를 해요? 평가까지 합니다. 되새김까지 해요. 그 백지 쓰기라고 하죠. 그걸까지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뼈대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막 받아들이면 자료 모음집이 되지, 그게 맥락이 없고 뼈대도 없고 그것을 꺼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계속 운동 계속 하셔야 되고, 자, 교과서는 일주일이면은 적어도 3일 정도, 4일 정도 잡아서 한두 시간을 꾸준하게 1년 동안 계속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교과서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게 수업으로 하는, 이게 교과서는 솔직히 제가 수업으로 해보니까 교과서는 그냥 보면 쉽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자료로 만드는 것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무료로 공개적으로 제가 교과서, 그나마 제가 교과서를 제일 어느 정도 자료나 뭐 내용이나 이런 것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라고, 이거는 수업으로 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나중에 용어 사전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혹 도판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도판을 어느 관점에서 읽히고 있는지 관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를 보는 이유는 그림이 이거 안다 이게 아니라 이 도판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도판에 관련된 유파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상기를 시켜야 된다. 교과서에 나온 작품이 왜 나오는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미술계 트렌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까 포스트 모던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미술사. 그것은 우리가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어떤 미술들의 트렌드가 교과서에 잘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 미술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꿰차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독서와 용어사전 정리하기, 그것은 제가 해드립니다. 제가 그 광대하고 무엇을 봐야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를 제가 1년 내내 접근을 할 거야. 1년 내내. 한 달, 두 달 코스로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접근을 합니다. 특히 사전 같은 경우는 거의 몇 개월간 계속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필독서는 제가 계속 봐왔던 것들이 있고 더 추가를 하고, 그래서 한 60여 권이 넘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저는 7, 8년간 계속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문제로 접근을 하고 원본을 보여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보는 그런 필독서 내용을 좀 쉽고 간략하고, 또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유추하면서 쉽게 접근해서 1년 동안 쉽게 어느 정도는 다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그 1년이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임용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수업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 책 저 책 사가지고 보지도 않을 거, 그리고 본다 한들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관점으로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해드린다라는 것이고, 노량진 최초 8년 전 필독서 강의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최초라는 것은요, 예전부터 제가 그걸 봐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그 누구도 무시를 못해요. 이제 와서 필독서 본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그게 쉽나? 어렵죠. 번역본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요. 최초라는 것은 지금 하는 사람이 지금 필독서를 한다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7년 이상 내공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노량진 최초 7년 전 용어사전의 중요성 강조하면서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용어사전을 다 캡처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그것을 계속 용어사전 학습을 할 수 있게 제가 계속 했었는데, 그리고 불과 한 2, 3년 지나니까 막 용어사전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수업으로 만들어진 거지. 저는 그때도 수업은 안 했어요. 용어사전은 수업으로 할 만한 게 못 돼요. 그래서 용어사전은 제가 공개 강의로 꾸준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보셔도 용어사전은 해결이 될 거야. 혼자 보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60여 종의 필독서와 사전을 통한 문제 및 원본 해석은 저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봐왔었기 때문에. 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해서 결국은 새 책을 또 사서 그걸 스캔을 떠가지고 또 보고, 왜냐하면 문제를 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최초라는 건 이미 다른 곳에서 아는 것을 설명할 때 필독서를 기준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필독서 이제 와서 이제 필독서에 나왔다. 이게 참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부터 필독서에서 나왔는데 그거를 몰랐던 거죠. 예. 근데 저는 필독서를 이미 필독서에 나온다는 걸 알고 출제위원이 필독서를 들고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냥 뭐 강사 교재만 보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필독서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대신에 그것을 공통부모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인지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필독서 보면서 이게 중요해 넘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뭘까요? 응용력이에요. 응용력.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암기한 것을 그것을 끌어내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좋은 문제 풀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3월에 기본이론 되새김 문풀을 해요. 1, 2월에 한번 뼈대 잡고 3월에 기본이론 하면서 일주일에 2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3월에 어떻게 되새김으로 해서 암기까지 시키는 거예요. 이해와 암기. 안 되면은 암기라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3월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5월에는 필독서 관점에서 문제풀이에요. 원본과 함께 문제를 풀고 해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원본을 어느 정도는 보여드리면서 같이 한번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풀이로 하게 되면 각인이 훨씬 많이 잘 되죠. 필독서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로 풀었을 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재작년부터 그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을 해서 그렇게 강의식으로 하다가 문제풀이로 바꿔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필독서 관점의 문풀을 하고 그 다음에 7월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7월의 단원별은 필독서 내용을 기출 관점에서 가요. 그러니까 기출의 중요성을 필독서에서 찾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독서가 5월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5, 6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7월에도 가고 모의고사 때도 갑니다. 다만 추가되는 게 있어. 7월의 기출 관점에서 필독서와 기본 이론 문풀이 같이 들어가고 기본 이론도 같이 들어가고요. 9월은 좀 더 심화된 필독서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으로 60%, 논문 20%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이 20% 출제돼요. 그래서 100% 맞춰가지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응용력이 길러지는 것을 감안해서 접근을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문제를 위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문제 내야 되는데 해서 그냥 대충 내는 문제는 관점을 흐리게 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낸 거죠.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걸 문제로 낼 경우는 그것을 중요한 줄 알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거야. 아주 위험한 짓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응용력을 문제풀이로 길러야 되고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자, 그리고 첨삭을 통한 글쓰기, 키워드 바로잡기. 그래서 첨삭을 해가지고 그 본인의 잘못된 부분을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역량,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고 보충제, 홍삼이나 이런 걸 계속 꾸준히 먹으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액주사도 맞는 경우도 있어요. 노량진은 무조건 수액주사부터 맞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보시면 그냥 집에서 푸는 경우가 있는데 전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야. 시험장에 가면은 되게 어수선해요. 근데 집에서 조용히 풀다가 시험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어수선하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밖에 나와서 푸셔야 돼요. 모의고사는 정말 모의고사는 어수선하고 막 옆에서 다리도 떨고 막 옆에서 뭘 떨어뜨리고 하는 장소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스터디는 우선은 자료 만들기 스터디는 하지 마세요. 자료 만들기. 그러니까 우리가 5명, 4명 모였는데 너는 몇 쪽, 너는 몇 쪽, 몇 쪽 해가 서로 나눠가지고 한 자료를 그 자료만 만드는 거야. 상대방이 만든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드는지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자료를 만들려면 1에서 10페이지까지 한다면 똑같이 10페이지까지 만들어서 같은 것을 묶어가지고 제일 좋은 거를 뽑아내서 만드는 것이 제일 확실해요. 그리고 서로 문제 내기 스터디도 역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터디에 치여가지고 문제를 정확히 내려는 어떤 열의와 성의가 있지 않는 한은 정말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다고 하면 본인 공부 하다 보면 스터디 또 애들한테 또 눈치 보이니까 대충 만들어서 내는 거 이런 거 갖다가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방법은 필독서든 사전이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 같이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는 공부 시간 점검이라든가 휴식 시간 공유, 필독서 교류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피드백 중요해요. 피드백 하시는 건 좋아요. 그리고 모둠 토의, 그래서 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해서 아는 지식을 서로 토의해 가지고 결과 도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내용이 공유가 안 되면 과감하게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얘는 알기만 하고 자료만 가져가고 얘는 뭔가 이렇게 숨기는 게 있어. 그러면 나오는 게 나아요.
서로 간에 감정만 상하고. 그리고 스터디는 신뢰로 이루어져야 되고, 스터디는 필수가 아니에요. 어차피 혼자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안 하셔도 되는 거야. 근데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렇다고 못 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게 뭐랄까,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어쩌지 뭐 이런 생각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의 계획 한번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1, 2월 아까 얘기했듯이 마인드맵으로 접근을 해요. 제가 교재를 마인드맵을 제출을 만들려는데 시간상 아마 이제 프린트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만들어지면은 뭐 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마인드맵은 뼈대를 우선 잡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할 거예요. 꼭 알고 가야 되는 것들. 그래서 그걸 뼈대가 되는 이론으로 접근을 할 거고. 그리고 3, 4월 가면은 저는 이틀을 수업합니다. 자, 이틀을 수업하는데 하루 수업하고 하루는 수업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되새김 백지 쓰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하루하고도 거의 이틀 다 거의 쓰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다 몇 시간은 되새김 백지 쓰기를 할 거야.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못 외웠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 아직까지 3월이니까 최대한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는 겁니다. 남들보다 좀 앞서서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남는 게 많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수업 중에 가장 선호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되새김 수업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왜 이론 수업과 같이 묶었느냐? 효과성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되새김을 따로 하니까 효과성에 의문점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데서 수업 듣다가 되새김 좋다고 들어왔는데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그것을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되게 그것에 흡수를 못하는 경우. 그래서 차라리 심화 이론에 같이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한 강좌로 인해서 이틀 수업하는 방식이니까 부담 없이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 6월은 말 그대로 필독서입니다. 자, 필독서로 완벽하게 필독서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젠스 미술사를 보면 젠스 미술사 책만의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걸 문제로 낼 겁니다. 하지만은 필독서 관점도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필독서를 보지만 그 관점이 아니라 기출이라든가 중요도 관점을 다시 잡아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내용은 필독서 내용이 될 수는 있지만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5, 6월에는 필독서 문제풀이. 그래서 필독서 관점에서 굉장히 효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다 푸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영역별 기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너나 나나 다 기출 문제를 하지만 저만의 방식이 따로 있다라는 거야. 선호하는 강의 중에 또 하나를 꼽는다면 필독서 문제풀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문제풀이도 있지만 기출 영역, 영역별 기출, 이게 상당히 뭐 다 해요. 다 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답이 대부분 비교하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정확하다고 봐요. 거기엔 근거 자료를 제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분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 8월 단원별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필독서에다 사전, 기본 이론 중심으로 단원별을 합니다. 그래서 필독서는 필독서만 가지고 문제풀이 하지만 단원별에서는 단원별로 해가지고 필독서도 들어가고 기본 이론도 들어가고 사전 내용도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로 가게 되면 이것에다 심화 필독서,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부분까지 해야 되나 하는 정도까지는 영역을 넓혀요. 그 부분까지 어느 정도는 한두 문제씩. 그래서 심화 필독서라고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논문, 그 관련된 논문과 사전, 기본 이론 중심으로 접근을 합니다. 물론 채점 해드리고요. 단원별도 채점 해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서로 상담이나 어떤 통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시크릿은 선택이에요. 제가 따로 하긴 했는데 이게 참 뜨거운 감자.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그렇고, 이게 사실은 문제풀이 예전에는 9, 10월을 했다가 11월 마지막에 시크릿을 했는데 제 생각에도 그 시크릿도 하면은 좋긴 하지만 문제풀이를 더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는 9월, 10월, 11월을 그냥 문제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시크릿은 9월달 초반부터 중간중간 2-3시간씩 조금씩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이거는 굳이 강의로 돈 주고 할 필요 없고 제 나름대로의 재능 기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데 예, 메일 용어라고 해가지고 용어 사전 특강을 제가 이제 캠을 찍어서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보실 때 자료가 위주로 보일 거야. 저는 조그맣게 보이고 자료가 위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 이동이나 이럴 때 이렇게 보시라고. 그래서 용어 사전은 꾸준히 할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라고 했지만 제가 그 전에 미리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씩 조금씩 보는 용어 사전이고, 사실 노량진 최초 용어 사전 내용 분석을 했던 것은 자부심이 있어요. 그만큼 용어 사전을 제가 많이 봤다라는 거야. 그냥 여기서 용어사 쭉 보면서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지금 이 내용 설명을 들으시면은 단순히 용어사전에서 키워드만 집어서 이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넘어가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어사전에서 틀린 내용도 집어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려면. 그래서 최초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규 수업이 아닌 웹캠으로 용어사전 원본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 보시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서양미술사전하고 서양미술사전하고 세계미술용어사전하고 현대미술용어사전이 있고 한국회화용어사전이 있고 디자인사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할 수 있을라나 그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해볼 겁니다. 해보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는 이제는 올해는 서양미술사전을 중심으로 우선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저는 꾸준히 찍을 거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끝나면 밑에 이제는 교과서도 한번 볼 건데, 우선은 용어사전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서양미술사전을 위주로 할 겁니다. 그러고서 시간이 좀 되면 한국회화사전으로 잠깐 볼 거예요. 그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그 해 또 넘어가면 세계미술용어사전이라든가 현대미술용어사전을 볼 겁니다. 이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중요도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씩 여러분들 동영상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실 때 긴 거는 대부분 안 보시잖아. 그래서 10분 15분 딱 요 정도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짤막 해가지고 용어별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아주 기대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그 어떤 강의보다 퀄리티나 내용은 더 높을 거라는 것은 제가 장담을 하죠. 왜냐하면 이것을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저만큼 많이 본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저는 예전부터 봤으니까. 그래서 용어사전 끝나고 교과서 분석을 어느 정도 그 웹캠을 또 할 건데, 그것은 이제 그 끝나는 거 봐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카페나 유튜브나 이 학원 그 유튜브나 사이트를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보시고, 그 보시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내용이 점점 이게 정리가 되고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는, 이거 혼자 보는 것보다 100배 낫고 그 어떤 그 돈 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 제가 장담하고 보장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재능 기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접근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봤는데 조금 이게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방향성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바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초반부터 뼈대를 탄탄히 잡으시고 거기다 살붙임이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뼈대가 없으면 살붙임이 안 돼요. 살붙임이 안 되고 그냥 모아놓으면 그거는 버려지는 것밖에 안 되죠. 그거는 활용할 수 있는 재료나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점 잡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 그 다음에 계획표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체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개인 상담가 그 계획표 짜는 것은 아무래도 직강에서 주로 이루어지겠지만, 아닌 분들은 와서 이제는 뭐 이메일로 보내서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을 하시고, 의문점이 있으면 카페에 글 올리시면 제가 하여튼 뭐 2, 3일 내에 답변을 올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설명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